제국주의 열강들은 전 세계로 침략을 하고 문화재를 엄청나게 약탈해 왔잖아요. 특히 동양 쪽에 가서는 동양의 고서적들, 그 책들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아주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들이 자신들보다 몇 수 경제적으로도 아래고 군사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는 이 동양의 서적들에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1866년에 프랑스의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프랑스 선교사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실제 목표는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 컸어요. 이른바 병인양요입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 패턴이 있어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과 같이 별로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창칼을 그대로 들고 가서 다 쓸어버리고 노예로 팔고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지배를 했는데, 조선 같은 어느 정도 문명권의 나라들은 일단 선교사를 먼저 파견을 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종교도 퍼뜨리고 서양 문화도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현지인들하고 꼭 충돌이 일어나죠. 문화적 충돌을 일으켜서 선교인들이 죽거나 희생당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열강들은 그걸 핑계로 군대를 파견해서 제압하게 되죠. 형식적으로 보이는 단계를 거쳐서 침략 전쟁을 단행하게 되는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군이 선교사가 죽었으니까 너네 조선이 책임지라, 이런 핑계를 대고 1차 침입을 강행하게 되죠.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당시 프랑스군의 침입로거든요. 바다로 들어와서 강화도를 끼고 있는 해안으로 넘어가서 한강으로 쭉 들어와서 정찰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공격하는 게 좋을까 간을 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양화진까지 들어오거든요. 양화진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마포, 거의 여의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깊숙한 부분까지 와서 이 조선이 과연 싸울 만한 의지가 있는지, 얘네들 실력은 어떤지 간 좀 보자 하고 포도 뻥뻥 쏘면서 막 정찰을 하면서 지도도 만들죠. 그리고 본격적인 2차 침입에 강화도를 점령하기로 하고 쑥대밭을 만듭니다. 강화도가 당시 수비 진지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비 진지를 아예 싹 해치우려는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강화도에 있는 건너편에 문수산성, 그리고 강화성, 그리고 광성진, 덕진진, 그러니까 강화도를 중심으로 방어하고 있던 이 진지를 싹 쓸어버려요. 완전 박살을 내고 조선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정족산성까지 갈래다가 매복에 걸려서 패배를 하죠. 조선의 저항이 너무 거세지니까 퇴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프랑스는 그래서 강화도를 어느 정도는 점령을 했으니까 진지와 포대를 다 박살내버리고 몽땅 불태우고 퇴각을 하죠. 지금의 강화군청에 해당되는 강화유수부도 싹 불태워요. 완전 깽판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깽판 치고 가는 와중에서 감나가는 것들은 쏙 잘 챙겨가요. 은괴 19상자를 알뜰하게 챙겨서 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바로 외규장각의 문서를 털어가요. 외규장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장각 외, 바깥쪽에 보관한 문서들이에요. 규장각은 서울 창덕궁에 있었어요. 정조 때 세운 왕립학술원이거든요. 이 왕립학술원이니까 당연히 연구 자료가 있어야겠죠. 도서관이 있어야겠고 책이 많이 필요했겠죠. 책이 너무 많으니까 본관의 책을 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 분관을 만들어서 책을 일부 나눠서 보관하기로 합니다. 그 분관이 바로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인 거예요. 당연히 왕립도서관의 책들이니까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책들이 많았겠죠. 프랑스군은 그런 값나가는 것들을 싹 알차게 다 털어가요. 그리고 145년이 지난 2011년이 지나서야 반환합니다. 그것도 프랑스는 지네들은 절대로 약탈한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구대여 형식,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식을 빌어서 책을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서구 열강들은 여기저기 침략하면서 자기들이 털어갈 수 있는 건 다 털고 약탈할 수 있는 건 다 약탈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 약탈한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못 갖고 가는 건물들은 막 불태우고 파괴하는 것이 흔했단 말이에요. 1856년에 벌어진 2차 아편 전쟁 때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에 진입해서 청나라 궁궐 후원인 이화원을 완전 폐허로 만들어버리죠. 이 청나라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요. 왜냐면 이화원에 있는 그 건물들이나 아름다움은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 싹 밀어버리는 거죠. 당시 서구 열강이 동양에 대해서 미개할 정도로 약간 식민지 정도 이렇게 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인양요의 프랑스군도 비슷한 인식을 조선에 대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도 청사나 보이는 건물들은 다 박살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서적들은 아주 집착하면서 쏙 잘 챙겨왔단 말이에요. 물론 문화재급 서적들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서구 열강은 유독 동양의 서적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동양의 기록물들에 집착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역사로 서구 열강의 세계 패권 경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서양이 동양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로 역사가 많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죠. 근데 병인양요 시절로 돌아가 보면 서양이 동양에 대비해서 패권을 잡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서양이 동양에 대해서 패권을 잡기 시작한 것은 1840년 1차 아편전쟁이에요. 물론 그 이전부터 서양의 기술력이나 군사력이 월등히 앞섰지만 대외적으로 서양이 확실히 앞서 있다는 것을, 패권을 잡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은 1840년이 되어서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1866년 병인양요잖아요. 서양이 동양에 대신해서 패권을 잡은 지가 불과 한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패권을 잡긴 했지만 아직 사상적으로는 동양의 것이 우세하다는 인식이 아직 퍼져 있을 당시였다는 거죠. 그러면 서양이 패권을 잡기 이전 시기에는 패권을 잡은 국가는 바로 어디였을까요? 중국이었죠. 중국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냐면 세계사학자 안드레 군너 프랑크 박사가 1545년부터 180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흘러간 은의 흐름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13만 7천 톤의 은 중에 6만 톤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총 은 생산량의 44%예요. 은이라는 것은 당시에 기축통화예요. 지금의 금이나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전체 생산된 부의 44%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었다. 중국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GDP에 미국이 24%고요. 지금 중국은 전 세계의 16%예요. 둘이 합쳐도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사이즈를 옛날에 중국 청나라가 쥐고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패권을 잡고 있었죠. 왜 그러면 중국은 그렇게 패권을 잡고 있을 수 있었냐? 바로 차, 비단, 도자기. 중국의 3대 수출품이죠. 서양 나라들은 근대까지 꾸준히 차, 비단, 도자기를 원했고 중국은 계속 수출해요. 계속 수출하니까 값은 당연히 은으로 지불을 하죠. 은은 공용 화폐였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은이 쌓여가고 서양은 계속해서 은이 줄어드는 이 무역 적자가 굉장히 불균형해진 거예요. 반면 서양 사람들은 중국에 뭘 팔아야 은을 갖고 오는데 할 물건이 없는 거예요. 17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당분간 서양 사람들은 중국에 팔 매력적인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영국의 조지 3세가 메카트니를 청나라의 특사로 보내죠. 목적은 통상을 확대하고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청나라는 시큰둥하죠. 성의 걸륭제는 우리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서양 영국 오랑캐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당시 많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수출도 잘 되고 은도 잘 들어오고 전혀 지장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변화에 내 몸을 맡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청나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조선도 어떠하냐? 당시 조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세계의 중심은 청나라예요. 그리고 조선은 여기 딸린 조공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인 청나라와의 관계만 잘 지킨다면 굳이 다른 나라와 통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죠. 청이든 조선이든 이미 서구 국가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교인도 들어와 있었고 어느 정도 문물도 전파가 돼 있었어요. 이미 18세기에 서양 나라들에 대한 세계 풍속집이 잘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해국도지라든지 환영 초형 기문이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 영국은 어떤 나라고 문물은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프랑스는 어떻고 네덜란드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서양 나라들을 뭉뚱그려서 표현한 게 아니라 각 나라들의 특징별로 잘 문화가 정리된 책들이 이미 발간이 돼 있었어요. 이미 서양 국가들에 대한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쇄국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서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내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쇄국 정책을 내릴 때도 이러한 지식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죠. 다만 당시 그런 서양 국가들에 대한 지식이 서양과의 교역을 확대하거나 어떤 개항할 수 있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단교하고 쇄국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도 세계의 패권은 아직 동양이 서양의 우위였어요. 그래서 서유럽 사람들은
항상 동양에 대한 지식을 계속 갈구했어요. 이런 패턴이 그 수세기간 이어져 온 그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동아시아 서적을 계속 수입하고 번역하는 데 열중이었어요. 16세기 그리고 17세기에 보면 이미 수백 권 이상의 동양의 서적들이 서양의 언어로 번역돼서 출간돼서 널리 읽히고 있었어요. 현재 우리는 기술적으로 사상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영어 서적을 부지런히 수입해서 읽고 있잖아요. 당시로서는 당연히 앞서 있었던 동양의 서적을 읽어야만 했죠. 그래야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서양이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동양을 훨씬 앞선 것이 명확해지는 19세기 중반까지도 그들이 이 동양을 숭상해온 이 흐름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거죠. 침략한 프랑스군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상적으로는 동양에 뒤처진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이 돈 나가는 동양 서적들을, 동양의 지식들을 부지런히 약탈했겠죠. 그 결과 자신들이 가져갈 수 없는 이 건물은 다 불태워버리고 외교장각 도서들은 소중히 챙겨간 거예요. 지금은 서양의 패권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살고 있지만 사실 서양이 패권을 잡은 것은 시기상으로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동양은 원래 좀 떨어져 있고 미개했고 서양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논리도 현재 패권을 잡은 이 주류 역사관의 시각이 반영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들을 외교장각 도서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네요.